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연 매출 72조 원, 세계 배터리 시장의 거의 40%를 혼자 쥐고 있던 중국 CATL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의 매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회사의 배터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1위 중국 배터리가 흔들리자 한쪽 문이 닫히고 다른 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줄을 선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전기차 1등 테슬라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한국에 6조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고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 6곳의 이름을 법안에 직접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히 중국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했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인이 왜 처음으로 꺾였는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한국이 가져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냥 좋아만 해도 되는 건지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중국이 배터리를 포기했다는 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라 눈길이 확 가죠? 그런데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어느 날 우리 배터리 안 한다 하고 선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떠도는 헤드라인과 진짜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주인공부터 보시죠. CATL이라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중국 1등 기업이에요. 무려 8년 연속 세계 1위였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거인한테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예요. CATL의 2024년 매출이 약 72조 원이었는데 1년 전보다 9.7%나 줄었습니다. 회사 세운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거꾸로 꺾인 거예요. 8년 동안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던 학생이 처음으로 성적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술렁일 수밖에요. 이 72조 원이라는 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한 해 나라 지키는 데 쓰는 국방 예산보다도 큰 규모예요. 그만큼 거대한 회사의 매출이 단 한 해 만에 9.7%씩 빠졌다는 겁니다. 자 가게가 휘청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배터리 공룡의 발밑이 처음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금물입니다. CATL이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9%로 여전히 부동의 세계 1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배터리 셋 중 하나는 아직도 이 회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점유율도 36.5%로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했다는 말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포기 선언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사실 이건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첫째, 방금 본 1등 CATL의 첫 매출 역성장입니다. 8년 무패의 거인이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친 거죠. 둘째, 그 아래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리예요. 한때 중국 전기차 업체가 400개에서 500개까지 난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여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동네 치킨집 5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셈이에요. 이건 시장이 알아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인데 그 충격이 1등한테까지 올라온 겁니다. 셋째, 바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아예 법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아예 못 들어오게 빗장을 걸어버린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구조적 후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누가 떠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떠받치던 구조 자체가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는 1등도 꺾이고 수백 개 업체가 무너지고 밖에서는 굳게 닫히는 문 앞에 줄줄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포기 선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결국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가난 줄로만 알았던 1등이 왜 갑자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 거대한 숫자 뒤에 숨은 첫 번째 균열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세계 1등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터리를 계속 찍어낼까요?
답을 찾으려면 중국 공장의 비용 구조를 한 겹씩 벗겨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한 번 짓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매달 돈이 새어나갑니다. 먼저 설비값입니다. 수천억을 들인 기계는 가만히 있어도 매달 닳아 없어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싼 설비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값이 깎여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직원 인건비가 또 수백억, 라인을 돌리는 전기료가 또 수백억입니다. 문제는요, 이 돈이 공장을 멈춰도 그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기계는 세워둬도 닳고 빌린 돈의 이자는 매달 또박또박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을 멈추면 그 수백억이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한 대도 안 팔았는데 매달 손해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한 대라도 더 찍어서 파는 게 낫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봐도 그 손해가 공장을 멈췄을 때보다 작으니까요. 적자를 내면서 파는 게 멈추는 것보다 덜 아픈 이상한 셈법인 겁니다. 결국 1만 대를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안 팔면 더 큰 손해를 보는 함정에 갇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라인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가보다 싸게 쏟아내는 걸 덤핑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에 물건을 던지듯 푸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공장이 손해를 보고 던지면 우리 공장도 더 싸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은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럼 그냥 공장을 멈추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진짜 함정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한 해 약 2천만 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든 건 약 1,289만 대 뿐입니다. 가동률이 64.5%, 라인 절반 가까이가 놀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건요, 78개 완성차 업체 중에 31곳이 한 달에 5,000대도 못 만듭니다. 사실상 문만 열어둔 개점 휴업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멈추질 못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쏟아부은 설비값이 그대로 손실로 굳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다 같이 손해를 보면서 끝까지 버티는 싸움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지는 출혈 경쟁인 거죠. 남는 배터리와 전기차는 결국 나라 밖으로 쏟아집니다. 안에서 다 못 파니까 손해를 보고라도 바깥에 던지는 거죠.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한 해 586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이 약 430만 대인데 그걸 통째로 넘어서는 물량을 수출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차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 중국 한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1등의 풍경은 사실 모래성에 가깝습니다. 다 같이 찍어내고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이 추열 경쟁에서 혼자 살아남은 곳이 바로 CATL입니다. CATL은 영업이익만 10조 원을 냈습니다. 나머지가 평균 적자로 피를 흘리는 동안 한 곳만 웃은 거죠.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싸진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배터리는 거꾸로 갔습니다. 너도 나도 공장을 키우다 보니 오히려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규모의 비경제에 빠진 겁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손해를 보고도 찍어내고 찍어낼수록 더 깊은 적자로 빨려 들어갑니다. 손해를 보고도 멈출 수 없고 멈추지 못해 더 깊이 가라앉는 거죠. 이게 안에서 벌어진 첫 번째 근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제 살을 깎는 동안 밖에서는 더 높은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두 겹으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벽은 관세입니다. 미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무려 82%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100만 원짜리 배터리를 미국에 팔려면 거기에 82만 원을 세금으로 더 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가격 경쟁력이 통째로 사라지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배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싼 가격이었거든요. 그 무기를 미국이 관세 한 방으로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에 더해 업체에 따라 최고 45%까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이 거의 동시에 문턱을 높인 거죠.
미국은 여기에 보조금으로도 빗장을 걸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구매자에게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전기차인데 중국 배터리를 단 차는 1,000만 원이 더 비싸지는 셈이잖아요. 누가 그걸 고르겠습니까? 가격으로도, 세금으로도, 보조금으로도 중국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인 벽까지 더해집니다. 미국 의회가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외국 적대국 배터리 의존 감소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법 안에 중국 회사 이름이 콕 집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CATL, BYD, 엠비전, EV에너지, 고션, 하이시움 이렇게 6개 회사를 실명으로 박아놓고 2027년 10월 1일부터 이 회사들 배터리는 미국의 핵심 시설에 못 쓰게 막아버렸습니다. 공항, 항만, 전력망, 통신망 같은 나라의 심경줄에 해당하는 곳들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관세는 돈으로 막는 거지만 이건 아예 너희 제품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통보예요. 관세는 그래도 돈만 더 내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돈을 아무리 더 내도 못 들어옵니다. 차원이 다른 벽인 거죠. 게다가 회사 이름을 법전에 직접 새겨 넣었다는 건 일시적인 견제가 아니라 작정하고 오래 막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냥 비싼 물건 취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해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왜 갑자기 안보 문제가 됐을까요? 답은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품에 있습니다. 요즘 큰 배터리에는 BMS라는 게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마다 붙어있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바깥으로 계속 보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건 거꾸로 바깥에서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집 보일러를 휴대폰으로 켜고 끌 수 있다면 그 앱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한겨울에 보일러를 꺼버릴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중국의 한 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한마디로 모든 회사와 국민은 정부가 정보를 요구하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싫다고 해도 정부가 내놓으라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전력망에 깔린 중국 배터리를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격으로 들여다보거나 심하면 꺼버릴 수도 있다. 발전소 옆에 도시 하나가 쓸 만큼 거대한 배터리를 깔았는데 그 스위치를 남의 나라가 쥐고 있는 셈이니 안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안전이 걸린 문제로 격이 단숨에 올라간 겁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중국이 빠진 그 자리에 전 세계가 찾기 시작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줄을 선 한국 기업들을 보면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원가 깎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거든요. 단돈 몇 달러라도 아끼려고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회사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더 싼 중국산을 두고 더 비싼 한국산을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2025년 7월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과 약 5조 9천억 원짜리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LG가 지금까지 따낸 단일 계약 중에 역대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번엔 삼성 SDI와 약 2조 원짜리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두 계약을 합치면 한국 기업 두 곳에 약 8조 원이 몰린 겁니다. 테슬라가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 배터리만으로는 도저히 물량을 못 채우니까 바다 건너 한국에 대량으로 주문을 넣은 거죠. 그럼 왜 하필 한국일까요? 답은 운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터리에도 급이 나뉜다는 겁니다. 중국이 강한 건 LFP라는 배터리예요. 쉽게 말하면 싸지만 무겁고 오래 못 가는 배터리입니다. 가격표만 보면 매력적이죠? 그래서 저가 시장에선 중국이 확실히 셉니다. 그런데 가볍고 오래가는 고급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을 잔뜩 넣은 울트라 하이 니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구반이라고 부르는 이 최고급 배터리의 양산은 한국이 사실상 독보적이거든요. 중국 대표 기업들은 아직 그 아랫급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모든 걸 이긴 게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윗동네는 한국, 싸고 무난한 아랫동네는 중국. 이렇게 시장이 둘로 갈린 거예요. 테슬라가 비싼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벼우면서 오래가는 배터리는 돈을 더 줘도 한국밖에 살 곳이 없으니까요. 이 기술 격차는 땅 위가 아니라 우주에서도 증명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 그 거대한 우주선 스타쉽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가 댑니다. 스페이스X가 자기 회사 밖의 배터리 업체와 맺은 첫 장기 계약이었어요. 아무 곳에나 맡기지 않는 회사가 한국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복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달 탐사 로버에 실릴 배터리를 LG에 맡겼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하 수십 도의 진공 상태, 한 번 고장나면 사람 목숨이 걸린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험장이 우주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쯤 되면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여기에 차세대 기술까지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라고 불에 잘 안 타고 훨씬 오래가는 꿈의 배터리가 있어요.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900와트시 퍼리터급에 BMW와 미국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까지 손을 잡았죠. 특허 출원 숫자만 보면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차에 싣고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는 한국이 앞서요. 중국은 아직 실험실 샘플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LG는 2025년 독일 법원에서 중국 선앙달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매 금지에 리콜 명령까지 받아냈어요. 기술로 앞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허라는 울타리로 중국의 추격까지 막아세운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기술만 따지면 일본 파나소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이미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라인이 꽉 차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대형 저장 장치 물량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빼고 쓸 수 있는 배터리 후보가 사실상 한국 3사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들어 미국 대형 저장 장치 시장에서 한국이 잭팟을 터뜨립니다. LG는 미국 현지에서 저가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 기업이에요. 생산 능력을 올해 30GWh에서 내년 50GWh 이상으로 늘리고 그중 80%를 미국에서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이 독식하던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꿰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 같죠?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나사도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박수를 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문으로 자동으로 걸어 들어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 앞엔 여전히 중국이 칼을 갈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오히려 한국이 밀리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2025년에 16%까지 떨어졌어요. 1년 전보다 무려 3.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전기차 10대 중에 한국 배터리를 쓰는 차가 한두 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본 테슬라 계약, 스페이스X, 나사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EES, 그러니까 전력을 저장하는 배형 배터리 쪽 이야기예요. 정작 가장 큰 시장인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한국의 깃발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공장 가동률은 절반 수준입니다. 라인 2개를 깔아놨는데 1개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공장을 멈추면 그게 곧 손해라고 했죠. 그 함정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우리가 무너졌다고 말했던 그 중국입니다. CATL은 여전히 세계 1위거든요. 점유율이 38%,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0개 중 4개 가까이가 아직도 이 회사 겁니다. 거인이 처음 휘청인 건 맞지만 쓰러진 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거인은 이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낙스트라라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예요. 나트륨이온 배터리, 쉽게 말하면요, 리튬 대신 흔하디 흔한 소금 성분을 써서 값을 확 낮춘 배터리입니다. 2025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싸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충전하면 500km를 달리고 충전과 방전을 1만 번이나 반복해도 멀쩡하고 심지어 영하 40도 혹한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동안 나트륨 배터리는 싸진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 상식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한국이 비싸고 좋은 프리미엄 시장을 가져간다면 중국은 싸고 튼튼한 저가 시장을 통째로 깔고 앉겠다는 전략인 거죠.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처럼 가격이 전부인 시장에서는 이 소금 배터리 한 방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손에는 중국이 스스로 내준 약점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그 잘 나가던 BYD가 중국 안에서만 11만 5천 대를 리콜했어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콜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배터리 안전 문제 때문이었죠. 중국산은 싸지만 어딘가 불안하다던 우리의 막연한 느낌이 정작 만든 회사 스스로의 리콜로 증명된 셈입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고 중국에게는 뼈아픈 약점인 거예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겁니다. 거인은 휘청이었지만 죽지 않았고 그 사이 한국은 점유율을 잃으면서도 가장 비싼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통쾌함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따라온 그 배터리 포기 선언은 결코 중국이 두 손을 든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8년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던 거인의 몸에 처음으로 균열이 간 사건이었던 거죠. 안에서는 보조금이 끊기자 멈추면 감가상각이 그대로 빚이 되니까 손해를 보고도 라인을 돌리는 과잉 생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에 더해 법에 회사 이름까지 콕 박아가며 문을 닫아 걸었고요.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원가에 목숨 거는 테슬라가, 우주로 가는 스페이스X가 운이 아니라 기술을 보고 한국을 골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박수만 치고 끝내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국 3사의 세계 점유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고 공장은 절반밖에 돌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이미 소금으로 만든 나트륨 배터리를 꺼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볍고 오래가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전고체와 하이니켈은 한국이 쥐고 값싸고 무겁지만 가성비로 미는 나트륨과 LFP는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죠. 쉽게 말하면 비싼 고급 시장은 우리가, 싼 대중 시장은 중국이 나눠 갖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승부처는 미국의 EES 시장, 그러니까 전기를 모아뒀다 쓰는 대형 저장장치 시장입니다. 중국산이 법으로 밀려난 그 자리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배터리를 댈 수 있는 비중국 기업이 사실상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답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돈을 뿌리는 보조금이 아니라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초격차여야 합니다. 둘째, 관세 장벽 안쪽인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현지 생산이죠. 셋째, 분리막 같은 촘촘한 특허로 중국의 추격 자체를 막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 어렵게 키운 기술 인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배터리가 이 기회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중국에 추월당할 거라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스쳐간 그 무기, 중국이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꺼내든 소금 배터리, 나트륨 전쟁의 진짜 승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보다 1.7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핵폭탄까지 만들 줄 알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남아공의 거의 6배입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두 나라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도대체 핵까지 만들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원도, 기술도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단 4번의 결정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의 함정은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인지 숫자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또렷이 남아있는 숫자거든요. 자, 숫자로 보면요. 1981년 남아공의 1인당 GDP는 약 3,123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약 1,884달러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아공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1.7배쯤 더 벌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옆 나라는 17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격차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월급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남아공은 우라늄으로 핵폭탄 6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7번째도 제작 중이었죠. 핵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도대체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공은 1991년 그 핵을 스스로 전도 폐기합니다. 핵을 만들었다가 자기 손으로 내려놓은 나라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공 한국뿐입니다. 땅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남아공은 금과 백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캐내던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쓰는 금반지의 상당량이 이 나라 광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산업 생산의 압도적인 몫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또 어땠을까요? 남아공에는 사솔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솔은 석탄을 액체 연료로 바꾸는 공장을 1955년부터 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캐낸 석탄을 자동차 기름으로 바꿔 쓴 거예요. 1980년대에는 나라 안에서 쓰는 연료의 약 27%를 이 방식으로 충당했습니다. 자기 차에 넣는 기름 4통 중 1통은 석탄에서 짜낸 셈입니다. 핵을 만들고 금을 캐고 돌까지 기름으로 바꾸던 나라. 그게 1980년대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습니다.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뽑아낸 게 1973년입니다. 1981년이면 이제 겨우 8년 차였어요. 중화학공업에 막 시동을 걸던 가진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핵은커녕 변변한 공장도 한참 부족하던 시절이죠. 누가 봐도 두 나라의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단 한 번의 연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1985년 8월 한 정치인의 연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도대체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날이 있습니다. 198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눈이 남아공의 작은 도시 더반으로 쏠렸습니다. 보타 대통령이 중대 연설을 한다는 예고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인종을 갈라놓던 그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보타가 손보겠다고 선언할 거라고요. 세계 언론은 미리 기사 제목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오른 보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루비콘을 건너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개혁은 없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바로 돈으로 환산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돈, 랜드화의 가치가 하루 만에 20%나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이 자고 일어나니 80만 원이 돼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요. 8월 27일에는 요하네스버그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강제로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은행인 체이스 맨해튼이 남아공에 빌려준 돈의 만기를 더는 늘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만기 연장 거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린 돈을 당장 다 갚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던 남아공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빚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가신용, 이걸 소버린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요, 한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받던 신용카드 한도 같은 겁니다. 평소엔 한도가 넉넉하니까 마음 놓고 빌리고 갚고 또 빌립니다. 그런데 신용에 금이 가는 순간 카드사가 한도를 0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긁었던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들이미는 겁니다. 남아공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연설 한 번에 나라의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그 후 폭풍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조정한 빚을 마지막으로 갚은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1년이었습니다. 1985년의 말 한마디가 16년짜리 빚의 족쇄가 된 겁니다. 자본은 냉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용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위험하다 싶으면 한순간에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986년 미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포괄적 반아파르테이트법, 줄여서 CIAA라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남아공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빗장을 걸자 세계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에 들어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짐을 쌌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핵폭탄을 만들고 금을 캐던 나라입니다. 산업도, 자원도, 기술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연설, 단 한마디의 거부가 그 모든 토대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무너지는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그 나라를 향한 세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만 빠져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나라를 굴리던 두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백인 정권이 끝나고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는데 도대체 왜 나라는 더 가난해졌을까요? 1994년 5월 10일 만델라가 취임합니다.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차별은 끝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흑인 경제 육성, 영어 약자로 B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차별로 빼앗긴 흑인의 몫을 되돌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정의로웠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그걸 굴려가는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진 자리를 인종 비율에 맞춰 채우라는 점수표가 도입됐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한쪽에서 조용한 탈출이 시작됩니다.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회계사와 엔지니어, 의사, 광산 기술자들이 짐을 쌌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 숫자가 약 23만 3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비행기를 타고 사라진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 유출, 흔히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실제로 굴리던 두뇌들이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산을 돌리던 기술자가 떠나면 그 광산은 누가 돌립니까? 병원을 지키던 의사가 떠나면 그 환자는 누가 봅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1999년에 나옵니다. 남아공을 대표하던 거대 광산기업 앵글로 아메리칸이 본사와 주식 상장을 통째로 런던으로 옮겨버립니다. 나라의 얼굴이던 기업이 짐을 싼 겁니다. 두뇌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번엔 돈줄까지 따라 나간 거죠.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1994년 약 21%였던 실업률이 2025년에는 약 32%까지 올라갑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셋 중 하나꼴이 된 겁니다. 더 씁쓸한 건 따로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다던 그 정책이 정작 일부만 부자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집권당 인맥에 닿은 소수가 좋은 자리와 지분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비이, 백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를 위해 만든 사다리가 몇 사람만 위로 올려보내고 걷어차였던 셈이죠. 선의가 어떻게 비틀리는지 이보다 선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두뇌가 빠지고 사다리가 비틀린 나라에 두 번째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이번엔 도둑이 등장합니다. 2002년 주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취임하기도 전부터 부패 혐의가 783건이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굽타라는 성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툴, 아자이, 라제시. 이들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소유한 기업들의 인사와 계약에 손을 댔습니다. 누구를 사장에 앉힐지,
어느 회사에 계약을 줄지를 국타 형제가 정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가포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경비실까지 차지해버린 상태입니다. 도둑이 경비를 맡으면 누가 도둑을 잡습니까? 감시할 사람이 곧 훔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이시나요? 한 사례만 보겠습니다. 철도와 항만을 맡은 국영기업 트랜스넷 한 곳에서 조달 비리로 410억 랜드가 빠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율입니다. 이 회사 전체 계약의 약 72%가 오염됐다고 조사됐습니다. 멀쩡한 계약이 셋 중 하나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보다 못한 사법부가 움직입니다. 존도위원회라는 이름의 진상조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판결합니다. 주만은 헌법을 어겼다고요.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도둑이 경비실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로 나라가 도대체 얼마를 잃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조사 과정에서 전직 재무장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국가 포획이 경제에 입힌 충격이 최대 5천억 랜드에 이른다고요. 5천억 랜드.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람 머릿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남아공 인구가 약 6,300만 명입니다. 5천억 랜드를 이 6,3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8천 랜드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약 60만 원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온 국민이 한 사람당 약 60만 원씩 도둑맞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네 식구 가족이라면 한 집에서 약 24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 통장에서 240만 원을 빼간 거죠. 결국 모두를 위한다던 나라가 갓난아기 목까지 한 명당 60만 원씩 털어간 셈입니다. 이게 국가포획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질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던 나라가 정작 전등 하나를 못 켜는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핵폭탄 6개를 손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매일 밤 불이 꺼졌을까요? 핵을 다루는 기술력이면 발전소 하나쯤은 우습게 돌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게 네 번째 결정이 만든 비극입니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남아공 정부가 에너지 백서를 내놨거든요. 그 안에 무서운 경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이면 비축해둔 여유 전력이 바닥난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요, 9년 뒤에 전기가 모자랄 테니 지금 발전소를 지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경고를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새 발전소 건설을 계속 미룬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미래투자 회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은 멀쩡하니까 돈 드는 큰 공사를 자꾸 뒤로 미루는 심리입니다. 발전소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오늘 안 지으면 10년 뒤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구조죠. 남아공은 그 10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대가는 정확히 예고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2008년 1월, 남아공은 국가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금광과 백금광이 멈춰섰어요. 세계 1위 광산이 전기가 없어서 캐던 광물을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 로드 쉐딩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며 강제로 전기를 끊는 순번 정전입니다. 가장 심한 6단계에서는 하루에 무려 8시간에서 12시간씩 불이 나갔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 2023년이었습니다. 이해에 무려 335일이나 정전이 있었습니다. 달력을 펼치면 12달 중 11달이 정전으로 칠해지는 셈이에요. 연구기관 추산으로 이 한 해 경제 손실이 약 2.8조 랜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입니다.
한 해 정전으로 날린 돈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쯤 되는 규모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핵을 만든 나라가 발전소 하나를 못 굴렸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타 가문 기억하시죠? 이들이 전력공사 에스콤을 약탈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석탄 납품, 부품 조달, 정비 계약을 전부 자기 인맥에게 몰아준 거예요. 멀쩡한 발전소도 부실 석탄과 부실 정비로 멈춰섰습니다. 돈을 빼먹느라 발전소를 일부러 굶긴 셈이죠.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기계는 쓸수록 닳고 늙어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발전소도 똑같아요. 늙은 발전소는 제때 고쳐주고 새 걸로 바꿔줘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쳐줄 돈을 빼먹었으니 늙은 발전소가 픽픽 쓰러진 겁니다. 새로 짓던 메두피와 쿠실레 발전소는 어땠을까요? 입찰 비리에 휘말려 약 10년이나 지연됐고 비용은 처음 예산의 2~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에스콤의 빚은 약 4천억 랜드까지 쌓였고 정부가 2,500억 랜드, 우리 돈 약 27조 원의 빚을 대신 떠안아줘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기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전기의 약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발전소를 미루기는커녕 꾸준히 지어온 거죠. 심지어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통째로 수출했습니다. 한 나라는 자기 발전소도 못 굴려 불을 끄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남의 나라의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독하던 정전이 지금은 거의 멈췄거든요. 2024년 3월 이후 남아공의 정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300일 동안 연속으로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매일 어둠 속에 살던 나라가 갑자기 환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드디어 새 발전소를 다 지었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새 발전소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낡은 발전소들을 응급으로 집중 정비해서 겨우 틀어막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갈라진 벽에 급하게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불은 다시 들어왔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늙은 발전소에 의존하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발전소를 미룬 그 무능, 돈을 빼먹은 그 구조, 미래 투자를 회피한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기라는 한 분야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무능은 다음에 어디서 터질까요? 똑같은 무능이 이번엔 수도꼭지에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4번의 결정이 쌓여서 만든 청구서가 지금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는 4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물입니다. 전기에서 겨우 막은 두기, 이번엔 수도관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남아공 정부가 부실해진 지방 상수도를 고치는 데 필요하다고 본 돈이 약 4천억 랜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숫자가 있습니다.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의 누수율이 48.4%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절반이 가정에 닿기도 전에 땅속에서 그냥 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무수익수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게 아닙니다. 수도관에서 새서 돈을 못 받는 물, 딱 그 뜻이에요. 절반을 길바닥에 흘리면서 요금은 절반밖에 못 거두니 또 고칠 돈이 없습니다. 하수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의 약 39%가 위험 상태로 분류됐어요. 보세요. 발전소를 짓지 않아 정전이 왔던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미루고 안 고치고 터질 때까지 방치하는 패턴이 분야만 바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청구서는 빈부격차입니다. 여기서 진위계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0에 가까우면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진 사회고 1에 가까우면 한쪽이 다 가진 극단적인 사회입니다. 남아공의 진위계수는 약 0.63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축에 듭니다. 한국은 약 0.33이거든요. 같은 잣대로 재면 격차가 거의 2배입니다. 실제로 남아공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65에서 68%를 가져갑니다. 10명 중 1명이 나머지 9명 몫의 2배를 챙기는 셈이에요. 그 아래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까요?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60.9%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나라, 그게 지금의 남아공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치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살인사건이 2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72명이 살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계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곳 중산층의 하루를 그려보겠습니다. 집 담장 위엔 전기 펜스가 깔려있고 마당엔 큰 개가 돌아다닙니다. 단지 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고요. 이게 부자의 사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2021년 7월엔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터졌는데요. 이때 진출해 있던 삼성과 LG의 공장과 물류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LG 건물은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죠.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그 청구서는 모두의 안전과 지갑으로 되돌아옵니다. 네 번째 청구서는 위상입니다. 한때 핵을 만들고 아프리카를 호령하던 나라의 자존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024년 총선에서 30년 집권당 ANC가 40.18%에 그치며 처음으로 과반을 이뤘습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은 그 이듬해입니다. 2025년 11월 남아공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외교 무대에서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양극화도, 흔들리는 위상도, 어쩐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의 함정이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남아공을 무너뜨린 건 인종도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금도, 백금도, 핵을 만든 기술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무너뜨린 건 단 4번의 결정이었습니다. 첫째, 개혁을 거부하다 단 한 번의 연설로 나라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날 랜드화는 하루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둘째,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핵심 인재들을 등 떠밀었습니다. 회계사도, 엔지니어도, 광산 기술자도 짐을 쌌죠. 셋째, 부패가 나라를 통째로 사로잡았습니다. 국가 포획의 경제 충격은 최대 5천억 랜드로 추정됐습니다. 넷째,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미뤘습니다. 1998년에 이미 경고를 받고도 발전소를 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결과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5년 남아공의 성장률은 약 1.1%입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라 빚은 2010년 GDP의 31.5%에서 2025년 약 77%까지 불었습니다. 15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국민 한 사람이 실제로 버는 돈이 2007년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8년째 살림살이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생이 될 동안 나라 살림은 한 걸음도 못 나간 셈입니다. 회복은 더디고 그 청구서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길이 없을까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공법뿐이에요. 첫째, 부패를 원천에서 끊어야 합니다. 새는 돈을 막지 못하면 어떤 성장도 밑빠진 독입니다. 둘째, 떠난 인재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빠지면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셋째,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리 투자해야 합니다. 전력난을 겨우 막아도 이번엔 물과 하수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무너진 구조를 한 칸씩 고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해 보이세요? 개혁을 미루는 손일까요?
인재가 빠져나가는 일일까요? 새는 돈일까요? 아니면 미뤄둔 투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렌즈를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력 구조, 그리고 연금 구조를요. 남아공을 무너뜨린 그 4가지 함정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같은 잣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라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진이 아닙니다. 미뤄둔 청구서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날, 그날이 몰락의 시작입니다. 남아공은 그 청구서를 40년에 걸쳐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청구서는 이미 발송됐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